제가 울산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날은 153분이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만 오셨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예.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울산의 벚꽃 참 이쁘더라고요. 정강원 목사님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요, 구경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4년간 벚꽃 구경 못 해봤었는데 오늘 원 없이 해봤습니다. 울산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맛있는 회도 또 사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함께하는 이유는요, 남편 잘 둔 거 알아라.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남이 사주는 음식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정태현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저는 뭐 말씀이 아니라 이제 강의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뵈니까요, 마른 막대기를 세워도 은혜가 될 정도의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교회는요, 아멘하는 목소리 다르고, 좀 전에 사회 보시는 여자 분도 여성도님도 찬양 기도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근데 제가 지금 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뭔가면 강의는 지난주에 2시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학에서는 한 100분 하거든요. 근데 2시간을 꼭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을 사시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앞에 보는 게 없어서 이게 화면이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아서 노트북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지금 당황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PPT는 보여줄 수 있죠. 그럼 제가 하여튼 저는 앞모습보다 옆모습이 더 좋기 때문에 옆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써서 이걸로 봐야 좋겠네요. 요 아래서 할까요? 아래서? 더 이렇게 하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죠? 제가 준비한 것은요, 오늘 이제 4월 1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가 덜 된 부분이 1945년부터 48년까지의 한국의 현대사를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정강원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쭉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다음이요. 첫째로 이제 38도 선을 그은 것이 그 분단이 미국의 책임이냐. 많은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38도 선을 그은 게 미국의 책임이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해요.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컨대 이 강의는요, 나중에 이 영상이 다 녹화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번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과 또 논쟁할 때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됩니다. 내용이 아주 주옥 같을 겁니다. 카메라? 하여튼 첫째로요, 여러분 소련은요, 2차 대전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가까웠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아주 가깝게 연합군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소련은 한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2차 대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소련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면 미국이 전쟁을 2차 전쟁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유럽에서 독일과 한 전쟁이 하나 있고 극동 지역 일본하고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본하고 미국이 한 전쟁을 2차 대전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걸 좀 좁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혼자 싸우려니까 힘드니까 소련에게 이 일본과의 싸움을 같이 하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소련은 거기에 무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과 싸움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랬는데 일본의 이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거든요. 그걸 보니까 소련에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원자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은 곧 항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떨어졌느냐? 우리 전광 목사님 맨날 얘기했잖아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고요. 또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틀 뒤에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틀 뒤라는 말은요. 보시면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거든요. 8월 6일 날은 히로시마, 그 다음에 이틀 뒤에 8월 9일 날은 나가사키인데 정확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그날 밤 0시에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이제 소련은 보니까 이게 일본이 패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거저먹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과 편이 돼가지고 일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히로시마에 8월 6일 떨어지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이 떨어졌습니다. 소련은 셋째 보시면요. 8월 9일부터 소련군이 북한 쪽으로 진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반도에는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격파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북조선에 먼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전쟁 선포했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미군은요 한반도에 9월 9일 날, 그리고 뭐 날짜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일단은 소련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날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바로 북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9월달 늦게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은 9월달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6년에 9월달에 미군이 떠납니다. 미군은 9월달에 들어왔다가 9월에 나갔어요. 49년 9월에 나갔기 때문에 50년 6.25 전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미군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소련군이요 8월 23일 계속 남하하기 때문에 개성까지 소련군이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 미군 입장에서는요, 소련이 내버려두니까 이 한반도를 먹을 야심에 의해서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니네 내려와도 38도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요, 그 미국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거기서 학자들이 왜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그 경고를 소련이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받아들여서 38도는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가장 중간 지점이 38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38도 이남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뭘 정리할 수 있냐면요. 그렇다면 38도선은 남한과 북한을 가르기 위한 선이 아니라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던 것을 미국은 38도를 기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따가 구해낸 그런 상황이 38도선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미군이 38도를 걷기 때문에 남한과 남북한이 갈라지게 됐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소련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경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조선, 남조선 그러면요. 남조선의 기본 영토를 확보해 준 것이 미군의 조치가 되는 것이지 미국이 38도선을 분단시킨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9월 초에 북한이 38도 이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연도별로 보면 45년도 한반도의 상황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언제 해방됐죠? 8월, 15월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해 12월에 모스크바 이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무슨 모스크바 회의가 어떻고, 그다음에 그 얄타 회담이 어떻고, 뭐 포츠담이 어떻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그게 좀 바람직한 게 이 듣는 분들이 머리가 아파야 강의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 수많은 조약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하나 이것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게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요. 미영 중국이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외상회의는 다 필요 없고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결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뭐냐? 첫째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미소공동위원회는 계속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가 됐습니다. 그건 유럽 땅이니까. 그런데 이 태평양, 즉 한반도 문제는요. 일본이 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대만, 동남아 전체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의 이 극동아시아에서 이 일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어떻게 양해를 했냐면 우리는 거의 거리가 머니까 미국하고 소련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게 뭡니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럽은 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알아서 하지만 극동지역은 우리는 관여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미국하고 소련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위임을 한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내일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년간 연합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 대리로 한반도를 다스린 후에 5년 후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해방돼서 우리는 너무 기뻐서 우리의 나라를 세울 거로 봤는데 그해 12월 달에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한국은 독립국가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5년간 우리가 다스린 다음에 5년 후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회의에서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지 않겠다는 거 하나,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는 결정하라. 이 두 가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해방이 됐는데 독립을 시켜주지 않고 니네는 5년간 승전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라고 한다면요. 대한민국 독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조선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이 없었지만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모두 반대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다음이요. 그런데 조선공산당, 그 당시에 공산당이 있었는데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선공산당은 처음에 이 신탁을 반대했습니다. 조선공산당도 반탁했어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나흘 만에 신탁 통치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의견을 바꿔요. 왜냐? 소련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당시 미국도요. 우리를 독립국가로 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국과 소련 모두 두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주지 않고 신탁 통치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이
소련도 그랬지만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럼 미국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공산당들은요, 소련이 안 돼, 니네 신탁 통치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던 공산당이 나흘 만에 의견을 바꿔서 우리는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째 주 보시면 46년 1월 3일이니까 조금 전에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회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반탁 운동을 찬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두 그룹이 갈립니다. 소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했고, 반대의 이 자유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때도 근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될 수밖에 없잖아요. 독립국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기네. 5년간 우리가 예컨대 다스린 다음에 니네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도 이 조선공산당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 찬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선공산당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조선공산당이라는 게, 그럼 남노당도 많이 들어보셨고 조선공산당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공산당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1925년에 만들어졌어요. 연도는 아실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저거는 일제 치하 때 만들어진 겁니다. 1925년이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박헌영이가 주동이 됐어요. 박헌영이가. 이게 이놈이 빨갱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 당시는요, 조선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콤마 북조선 분국이란 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공산당들은요, 한 나라에 공산당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남쪽에서 이 조선 공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공산당은요, 공산당이라는 말을 못 붙입니다. 공산당 이 북조선 분국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남한에 있는 조선 공산당이 이 본점이고요, 북한에 있는 공산당은 지점의 지점, 지사의 지사. 그 북조선 분국이었던 거예요.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저게 공산당이었었는데, 이 남노당의 단어가 왜 나오느냐? 스탈린이요, 그 박헌영이나 김일성 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산당이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다. 노동당으로 바꾸라 그래서 노동당 명칭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겁니다. 소련 입장에서는요, 공산당은 공산주의가 완전히 성숙됐을 때에만 공산당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아무로 못 쓴다는 거예요. 니네는 아직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명칭을 써야 된다. 근데 뭐 사회주의 정당이라든지 그랬는데, 스탈린은 뭐라냐면 노동당으로 해라. 그래서 공산당 이름을 없애고 노동당으로 바꿨던 것이. 그러니까 그네들도요, 그 이론이 아주 정치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는 사회주의에서 더 발전돼야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완성됐을 때만이 공산당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니네는 아직도 공산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노동당이라고 하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남쪽은요, 조선공산당을 넷째 줄이죠. 남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남조선 노동당이니까 줄여서 뭡니까? 남노당이 된 거예요. 이제 북조선 노동당이니까 북노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노당이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면 뭐 들을 필요가 없죠. 북한은 다 우리가 공산당이라고 그랬으니까 중요치 않단 말이죠. 그러나 남한에 있으면서 공산당의 역할을 했던 인간들이 박헌영이가 주도가 됐는데, 지가 만든 조선공산당 이름을 바꿔서 노동당으로 고쳐서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니까 줄여서 남노당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 대한민국에는 조선공산당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남노당으로 이름을 바꿨구나. 또 초창기에는 남한에 있었던 이 남노당이 공산당의 주도 세력이고, 북한은
분국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위가 미약했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여러분 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았겠냐 말이죠. 여러분 공산당 정말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한 분이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산당의 또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정확하게 직시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많느냐. 여러분 1917년에 소련이 처음으로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언제냐? 1917년입니다. 자, 그럼 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둘째 중에 공산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이요,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노동자와 농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자본주의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의해서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그 부가 상속을 통해서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데 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고 누구는 왜 못 사느냐. 저 당시만 해도 소장농이 많았거든요. 지주에 대해서 소장농은 한 80~90%가 소장농이었으니까 예컨대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지주 밑에서 있느냐.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그 구호가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 같이 이제 우리 애국운동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저 당시였으면 다 공산주의였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니 근데 너는 아버지가 지주라서 잘 살고 나는 근데 소장농 아들이니까 못 산다. 이런 세상이 바람직하냐?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하다가 전 세계에 퍼뜨린 인간들이 1917년에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수많은 나라가 공산화가 됐던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나라는 거의 공산주의 이념을 채택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상당 부분 공산주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주의 됐죠. 그 밑에 있는 이 몽골도 공산주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나중에 공산화가 됐죠. 전체가 공산화가 되는데 전혀 그 막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어준다는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산당이요 일본 1925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었죠?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공산당이 우리를 이 통제했던 일본 제국주의, 일본과 맞서 싸운 사람이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공산당이 상당히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든다 그랬죠? 두 번째, 우리의 적인 일본과 맞서 싸워서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싸운 사람이 조선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공산당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요원이 다 대부분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사에 나올 때 보면 이승만과 김구를 제외하고는요 다 공산당이었어요. 왜 그랬겠느냐? 보세요. 1917년에 공산화가 됐지 않습니까? 2년 뒤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거기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하고 김구밖에 없었다니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당시는요. 그런데다가 소련이요 임시정부에다가 돈을 지원해줬습니다. 그 당시 임시정부에 미국은 돈을 미국 정부가 준 적은 없지만 소련은요 레닌이 적극 나서서 임시정부에 돈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 레닌은 뭔가면 전 세계 약소 국가들에게 니네 독립하라 라고 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해줬다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1917년에 있었던 그 볼셰비키 혁명에 따라서 그 공산주의 이념이 1919년이니까 당연히 저게 이 지상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이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공산주의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1923년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1923년에 또 글을 썼는데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는 유명한 논문을 씁니다. 1923년에. 그러니까 뭔가면 공산주의의 당부당이니까 옳은 점과 틀린 점을 정확하게 논증한 논문을 그 태평양 잡지라는 데다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젊은 분들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이승만 쳐서 보면요. 지금도 인터넷상에 그 문장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짧은 논문이지만 아주 간결하면서도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자, 그러면 몇 년도에 썼다고요? 1923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그 시기에 1917년이잖아요. 그럼 6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기가 막힌 논문을 쓴 것이에요.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잘 모르던 시절입니다. 그때 공산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유명한 논문을 쓴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승만 그 박사의 그 능력은요, 여러분 우리가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전 세계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깨를 맞다를 수 있는 대단한 분이고요. 실력도 대단한 분입니다. 실력도 대단해요. 우리 전 목사님 맨날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그것도 매우 중요한 업적이지만 그 정도 하기에 충분한 지력과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면요. 지금도 이 정도 글을 쉽게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글이 실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던 시절에 6년 만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썼고 태평양 잡지에다 기고를 했고 지금도 우리가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요. 한번 기회 되신 분들은 읽어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입니다. 이게 다음이요. 이제 그 다음에 46년도 우리가 이제 45년도 모스크바가 끝난 다음에 46년도 한반도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었느냐 보면 46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말 쓰는데요. 인민위원회는요 일종의 사실상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46년 2월에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런 인민위원회가 왜 사실상의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겁니다.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북한 북조선 지역에 토지개혁을 완성했어요. 그럼 토지개혁을 하려면 그 지역에 공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만 토지개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2월 달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북한 전역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토지개혁을. 그런데 그 다음에 화폐개혁과 인민군 창설은 빼고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이거 3월 달에 토지개혁을 했는데 방법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이제 초점을 둔 것인데 여러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발언이 정읍발언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발언은요 46년 6월에 한 겁니다. 이건 몇 월인지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따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60점 미만은 오늘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46년 6월 달에 정읍발언이 있다는 걸 제가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음이요. 그럼 어떻게 무상몰수 했느냐? 북한 사람들도요.
마구잡이를 한 거 아니에요. 이 토지를 분배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농지권, 대지권, 산림용은 다 무상으로 몰수를 했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본인이 18세에서 60세 남자면 1점이야. 여성은 18에서 50까지는 1점 줬습니다. 그 다음에 15, 17은 0.7, 그다음에 10에서 14살은 0.4, 이렇게 해가지고요 점수를 다 매겼어요. 그럼 한 집안에 60세 넘은 남자 하나, 50세 남자 하나, 50대 여자 자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합산을. 그래서 3.4가 나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요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무상몰수를 했던 겁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제 이 농지개혁을 하면서 소유권은 주지 않고 경작권, 이제 이 농사 질 수 있는 권리만 준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기본 이론은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소유권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못 들으면요, 그거 괜찮네 이런 뜻입니다. 개인에게 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 사소유권을 인정하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불평등이 상속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과 개인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사소유권을 없애야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상속제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가 없습니까? 재산세를 안 내잖아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 청구유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소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북한은 철저하게 경작권만 줬습니다. 소유권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협동조합의 소유, 공유, 구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요 몰수를 했지만 몰수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일부 사소유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갈수록 전체가 다 국유, 나라의 것으로 다 전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주의가 완성됐다. 이런 말을 이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것은요. 이 사소유권을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이요. 그러면 보시면 제목이 이수자를 보라 되어 있잖아요. 그 다방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수자. 저는 그러면 이 숫자를 보라 해요. 이 숫자. 숫자인데 수라고 썼어요. 이건 뭔가면 제 밑에 조선공산당 진남포 시위원회 돼 있죠? 밑에 노란 글씨로, 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로요. 잘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걸 육의 눈으로 보려면 안 돼요. 영의 눈으로 보시죠. 영의 눈으로. 정 목사님이 훈련을 좀 약하게 시키셨네. 조선노동당 진남포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주체가. 그 보면 왼쪽에 하나만 읽어볼게요. 왼쪽 빨간 곳이에요. 소작하는 농민. 돼 있죠? 나머지는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저런 포스터를 전국에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다. 그래서 소작하는 사람이 몇 %고 안 하는 사람이 몇 %고 지주가 몇 %인데 이런 시스템이 올바르냐? 이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뺏기는 사람은 속이 쓰라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리 있단 말이지. 저렇게 해서 저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무상물수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농지개혁은 또 뒤에서 나오는데 세 번째 제목은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냐. 제가 첫 번째 정읍 발언을 46년 6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은 자 보세요. 저 아래 세 줄을 읽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 발언을 보면요. 남한과 북한이 따로 가자는 발언인가요? 전 아니죠. 뭔가면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나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은 뭔가면 46년 2월 달에 북한은 인민위원회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토지개혁까지 다 완성을 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자신의 체제를 공고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옳지 않느냐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건 1절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이요. 지금 이게 배경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줄에 북한이 사실상 정부인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남한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도 임시정부 같은 또는 임시위원회 같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 이건 이 리더라면 저 같은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정업 발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쪼개서 말씀드린 게, 먼저 배경은 그렇고 결렬 이유가 뭔가면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한국 문제를 결정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모스크바 외상에서 뭐냐면 미소가 만나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봐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열렸는데 보세요. 이게 결렬됐습니다. 결렬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반탑정당이나 단체를 회의에서 참여 배제한다. 이게 뭔 말인가면요. 미국과 소련이 만나가지고 미소공동위원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부터 지금 이제 민주당과 싸우듯이 결렬됐습니다. 왜 결렬됐느냐? 소련이 뭘 주장하냐면 이 회의에 이런 단체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반탁을 주장하는 단체. 자기는 찬탁이잖아요. 반탁을 주장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당은요, 이 미소공동위원회에 관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뭔 소리냐, 다 들어오게 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했는데 소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회의가 열려다가 결렬됐는데, 자 보시면요, 시기가 언제냐? 46년 3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언제 깨졌느냐? 5월 달에 깨졌습니다. 5월에. 그랬는데 가로에 보면 무기 휴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결렬되면요, 야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에이 관도 다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무기한 해놓고 무기 휴회를 해놓고 결렬된 것이에요. 이 상황을 잘 보시면 알겠죠? 그러니까 미소공동위원회 열렸는데 3월에 열렸는데 5월에 결렬됐어요. 그랬는데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장을 다시 보내주세요. 앞에를 다시 보면 40년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3월에 미소공동회가 열렸는데 5월 달에 결렬됐고, 언제 열릴지 기약도 없이 결렬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달 6월 달에 이승만 박사는, 야 이게 상황이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있고 언제 열릴지 모르고 이미 북한은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도 이거와 임시정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 뭡니까? 정읍 발언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말씀이죠. 이걸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한과 북한을 갈라치겠다 이렇게 한 것은요, 지금 민주당이 어거지 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다음이요. 그 다음에 6월 발언의 성격을 제가 뭐라 했냐면 대응 전략으로 한 발언이다. 대응 전략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은 이미 임시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농지개혁도 다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대응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옳지 않느냐. 적극적 차원이 아니라 대응적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발언이 남한과 남조선과 북조선을 가리기 위한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북한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를 남한의 종교조들이 받아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이건 아다고 어다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면 이승만 박사가 저 정읍발언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됐구만, 이렇게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제가 6월까지 꼭 기억해 두라는 말씀은 46년 2월과 3월과 결렬된 5월까지를 다 봐야만 정확하게 정읍발언의 취지와 배경과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민족 반역자다, 뭐 민족 분열자다, 국토 분열자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이요. 자, 그럼 46년 6월 달에 정읍발언을 했는데 그 46년 말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도미합니다. 왜 넘어가느냐? 당시 소련의 생각은 이 북한의 공산주의 중심으로 한반도를 공산화시킨 것이 소련의 목적이었고, 미국은요 상당히 이게 나이브하기 때문에 야, 니네 나라 형태를 만들려면 좌우가 만나서 합의를 해서 좌우 합작해서 니네가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그 방향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군정장관이던 하지하고 이승만 박사하고는 사이가 아주 멀어집니다. 이승만 박사는 절대로 안 된다, 좌우 합작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미국은 또 나름대로 야, 니네 나라인데 니네 우파만 사람이냐, 좌파도 사람이니까 함께 만나서 합의하에 니네에 맞는 정부를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 합리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철저하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공산주의가요, 소련이 동유럽을, 근데 지금은 다 민주화 됐지만 과거에 이 체코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을 공산주의화 시킬 때 어떤 전략을 폈느냐? 이 공산주의는 꼭 이렇게 합니다. 지네가 들어와서 공산당이 혼자겠다 이런 말 안 해요. 늘 그 당시에 민주정부와 함께하자고 얘기합니다. 함께하자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하자. 좌우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함께하자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땅은 어떻습니까? 이 자유우파들을요, 정치인들 갖다가 암살하거나 협박하거나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좌우로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요, 공산당만 남아있는 것이. 그런 실태를 이 공산주의 전략에도 나와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좌우 합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군정장관에서 하지가 뭔 소리냐, 좌우 합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요, 한계를 느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군정장관 하지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요, 그 하지 중장하고 엄청 싸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지하고만 싸운 게 아니에요. 아이젠하우어도 싸우고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갔잖아요. 46년 12월에 미국 갔는데요, 미국 갔을 때 미국이 이승만 박사를 환대했느냐? 안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니까 정 목사님이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그냥 혼자 올까 생각하고, 12월, 1월, 2월이 대개가 핵심이라서 전남 목사님 옆구리 찔러가지고 안 목사님 불쌍 와서 부흥회 한번 하시죠. 그래서 김이 한번 올까 그런 생각하는데 혼자 꿈입니다. 혼자 꿈. 근데 미국으로 갔는데 이승만을 홀대해요. 그 당시 미국이요. 왜냐면 이승만 박사가 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전강 목사랑 비슷해요. 또 전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고집스럽다는 말을 또 여러분 또 간첩도 있어가지고 저는 어차피 내놓은 사람이니까. 당시 국무장관이 번스인데요, 그 당시 미 국무부에는요 소련 스파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이 소련의 스파이들이 미 국무부를 많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홀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 번스입니다. 번스. 국무장관인데 다음이요. 근데 47년 1월달에 국무장관이 바뀝니다. 마셜 장군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마셜 플랜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겠지만 마셜 장군은 2차 대전의 영웅이고 국무장관이 됐고 유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마셜인데 이 마셜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이에요. 그랬는데 그 47년 3월 달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뭔가면 가만히 보니까 이 소련이라는 인간이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자기네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는 일을 갖다가 야금야금 한단 말이죠. 미국이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에 의해서 위협당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각종의 군사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냉전이 이제 시작된 것인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을 갖다가 싫어하기 시작한 것이 적대시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마음을 놓는 거예요. 소련을 미국 대통령이 소련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도 꽤 잘 풀리겠구나 라고 싶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4월 달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짐작해 보세요. 미국 도미를 했다, 귀국했다 그러면 뭐 하루 만에 오는 것 같죠? 지금은 하루 만에 오지만 저 당시에는요 몇 개월씩 걸어도 몇 개월씩. 그 다음에 한국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가더가 한국의 이승만 박사를 오라고 초청하고 자기 군용기를 보내서 하와이까지 보내주고 거기서 다시 뭐 해서 뭐 비행기를 한두 번 타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 갔다 다시 뭐 귀국했다 그러면 금세 온 줄 알지만 여러분 저 때는요 어마어마한 노력과 고생을 했던 때입니다. 그랬는데 47년에 이제 4월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한국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지 중장이 야 니네끼리 이 좌우 합작으로 니네에 맞는 정부를 만들어 보라라고 하지가 고집을 피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미국 가서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되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문제를 자체적으로 맡기면 안 되겠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유엔에다가 맡게 되겠다라고 해서 11월 유엔 총회에다가 한국 문제를 넘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요 결정을 하는데 남한과 북한이 이제 선거로 니네 나라를 만들어라. 인구 비례를 해라. 인구 비례를 할 때 그 당시는 남한은 200명, 북한은 100명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도 북한이 반쪽이지만 그때도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반밖에 안 됐어요. 인구 비례로 해야 형평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 이렇게 하나라고 유엔에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비밀 투표는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미소 군대 철수.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군과 소련 철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잘못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저때 유엔 총회에서 남한에서 선거가 다 끝나게 되면 소련도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하라고 이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때 결정한 것이에요. 자, 다음이요. 저는 이 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학인 목사님 했을 때는 물을 줬을 것 같은데 차별을 하시나 하는 건지 뭐 차별해도 그건 합리적 차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47년 이제 다 끝나 유엔 총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그래서 이듬해가 48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48년. 그러면 48년에 보시면 인구 비례 200대 100. 그다음에 비밀 선거를 하라. 그다음에 그 당시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4년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국회의원은 임기를 2년 한 것입니다. 2년.
그걸 이제 재헌의회라고 그래서, 왜냐면 니네 딴 거 하지 말고 헌법만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임기 2년에 재헌의원을 뽑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8년 1월 달에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대로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걸 감시하러 왔단 말이죠. 감시, 격려 뭐 등등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 임시위원단의 입경을 거부합니다.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감하잖아요. 남쪽에서는 200명, 북쪽은 100명인데 뭐 그때 뭐 어떤 뭐 좌파 이 국사 선생인지 뭐 설민석인가 걔가 하는 강의를 내가 한 번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요. 아, 남한은 200이고 북한은 100이니까 북한 사람이 그걸 찬성하겠냐고. 아니 인구가 반밖에 안 되니까 백석 주는 게 맞잖아요. 그 뒤집어서 똑같이 주면 우리가 펄펄 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인구 비례를 했기 때문에 200석 대 100석으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시위원단이 북한에 가서 실태를 보려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만의 선거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엔에서 니네 가서 이번에 감시해서 선거를 치르게 해라라고 했단 말이죠.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면 이건 남한만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선거를 치른 게 아닙니다. 보시면요. 다시 유엔 총회의 결의를 얻은 것이 저게 중요하죠. 그 왔는데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면 뭐 남한만이라도 하지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고난 남용이 되는 거죠. 월권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요. 상황이 이래저래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라고 유엔에서 결의를 해줘서 남한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죠?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논리가 만들어간 말이죠. 그래서 2월 달에 결정을 했어요.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다 결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남한의 합법 정부가 들어오겠으면 자기네들이 원했던 통일 정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게 이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등장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제목을 보면 한반도 공산화의 꿈이 좌절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8년 27 폭동, 4.3 사건 이전에 27 폭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저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폭동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노당이 이제 주관이 돼서 남한 내에 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선거를 저지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첫 번째 일어난 폭동이 27 폭동입니다. 두 번째, 27 폭동 이후에 2월 10일에서 12일이죠. 바로 27 폭동 2, 3일 뒤에 김구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느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런 제목하에 3번의 글을 씁니다. 뭐라 쓰느냐? 총선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구가 총선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총선거를 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총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강력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 총선거를 우리끼리만 하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 정부를 만드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하겠지만 김구 선생은요, 지나치게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을 잘 직시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요, 북한은 김일성 중심으로 46년 2월부터 북한의 정부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남은 건 뭐냐? 남쪽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공산화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만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남한과 북한이 만나가지고 우리의 정부를 만들자, 그거는요 대단히 실현되기가 어려운 주장이다 있습니다. 저 때부터 이 김구 선생이 상당히 사상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해방 전의 김구와 해방 후의 김구를 나눠서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해방 전까지는 예컨대 자유우파의 전사였지만 해방 이후에는 이상하게 북한 편을 드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편을 드는 것이. 그래서요. 여기서는 제가 소개 안 했지만 김구가 저는 글을 썼죠. 그 다음에 이어지지만 4.3 사건이 터져요. 근데 4.3 사건이 터지는 그 달 4월 말에 김구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말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가 초청한 남북 정치 지도자들의 회담에 김구가 참여합니다. 참여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구 선생이 좀 우리가 이상하다. 왜 저런 생각을 할 것이냐. 남한만이라도 이 나라를 빨리 세워서 되어야 되는데 남한과 북한이 합작을 해야 된다. 합작하면요 거의 그것은 공산주의 국가밖에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거기서 판단에 미스가 발생한 것이. 그러니까 박헌영도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것이고 북한은 철저하게 저걸 반대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한반도 공산의 꿈이 좌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50선거 한 달 전 제주 4.3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4.3이 뭐냐? 남노당 인민유격대의 무장 반란인 것이죠. 이 좌파들은요. 이게 민중봉기라고 계속 떠들어요. 민중봉기라고. 무슨 민중봉기입니까? 남노당이 이렇게 반란이란 말이죠. 그 무장 반란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물을 수 있잖아요. 당신 봤어? 나도 못 봤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옳으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새벽 4시에 4월 3일 새벽 4시에 쟤들은 새벽 4시를 좋아해. 그래서 제주도에 24개의 경찰관서 중에서 가로 12개의 경찰관서를 새벽 4시에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경찰을 죽이고 경찰 가족을 죽이고 선관위 직원을 또 죽입니다. 선관위 직원을 왜 죽이냐? 바로 50선거 때문에 그 선관위 직원이 많이 나와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본인과 가족들을 살해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제주 4.3 사태가 얼마나 큰 폭동이었냐면요. 48년 4월 3일날 발생했잖아요. 언제 끝나느냐? 밑에 썼죠 제가. 빨간 글씨로. 54년 9월에 끝납니다. 대한민국에서 6년이나 걸쳐서 이런 반란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저게 진압이 안 되느냐? 요 와중에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지니까 4.3에 대한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6.25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남아있는 이 반란 세력들이 반란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54년 9월은 이런 겁니다. 한라산 등반이 허용된 때가 54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상은 잔당들이 끝난 거는 50년 초로 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한라산에 올라가도 좋다고 허가한 때가 54년 9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잡기가 어려운 게요. 이런 거죠. 낮에는 한라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밤에만 내려요. 밤에만. 그럼 거기에 양민들이 근데 형이 내려와서 야 쌀 좀 줘. 그다음에 뭐 줘.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낮에는 한라산가 숨어 있고 밤에만 내려온단 말이죠. 두 번째 그 당시에요. 군인과 경찰 중에 이 빨갱이가 많았던 것이 경찰에 빨갱이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가 있었는데 2개의 선거구는 선거를 못했습니다. 이놈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하다 보니까요.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재원 국회의원은요. 200명 정원인데 198명으로 시작합니다. 왜냐? 제주도에서 2개 선거구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다음이요.
이 사람들이 이 박헌영 체포령을 철폐해달라 주장하고 이 민중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요. 김일성 장군 만세. 그럼 제가 일부러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이게 뭔가 하면 남노당 제주도위원회가 중앙에 있는 위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쵸? 쭉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뭔가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 본부에 보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의 그 당시가요. 그 다음에 제주도 일원에는요, 인공기를 기양했습니다. 인공기. 그 증거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01년 헌재 결정인데, 제주 4.3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좌파들은 민중봉기다, 우파들은 아니다. 그럼 누구 말을 믿을 거냐 말이죠. 보지도 못했고, 서로 평행선을 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2001년도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어요. 뭐냐? 이 헌재 요새 욕을 많이 먹잖아요. 9사람이죠? 9사람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주 4.3의 본질은 남노당 반란의 무장봉기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200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반대 의견이 없어요. 9사람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이거는 민중봉기가 아니라 남노당이 주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봉기다 말이죠.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이 민주당이나 이 빨갱이 놈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바꿔요. 이 제주 4.3도요. 근본적으로 역사를 이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다음이요. 그럼 제주 4.3 정신이 뭐냐? 지금 대한민국 전체 4.3 정신이라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예컨대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정신을 계승하자, 배우자, 그 민중봉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선전선동에 능하잖아요. 첫째 뭐냐? 제주 4.3은 미군정에 대한 반제운동이다. 미군정에 대해서 반제국주의 운동의 일환이 제주 4.3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남북 분단의 저항은 통일운동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다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미군정에 대해서 저항한 반제운동이다. 그다음에 우리 통일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통일 정신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제주 4.3이다. 두 글자로 완전히 우리가 무너져버려요. 반제운동이고 통일운동으로 위장을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재인이가 제 2020년 4월 3일 그럼 내일 모레가 4.3입니다. 내일 모레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사실상은 2020년 2월 달에 제가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한다면 저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보통 정년하기 한 5년 전부터 교수를 끝나게 되면 뭔 일을 할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과 교수들은 그래도 뭐 끝나고 나도요 회사도 가서 고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법학하는 교수는 시작대가 없어요. 근데 민법이나 형법은 그래도 이제 로펌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 같은 헌법 교수는요 정말 사용할 데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전목사님 모시고 애국운동 하는데 제가 기여하게 됐죠. 아마 그래서 이 헌법을 공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뭘 했냐면 제가 이 정년하게 되면 이 진화론자 이 좀 창조론에 서서 진화 이론들을 비판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전 5년 전에 이 진화 비판에 대한 칼럼을 제가 30편을 썼습니다. 30편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각 분야마다 썼어요. 지지도 쓰고 그다음에 뭐 인류도 쓰고 다 이제 썼는데 제가 그것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쪽 방면으로 좀 가서 전국 다니면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지휘나 비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젊은 청년들,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언제 좌절을 하는가면요. 교회 와서는 목사님 말씀이 옳은데 학교 가거나 교과서를 보면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안 믿어도요. 학생들이 어디에 넘어가느냐.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갑자기 왜 그 동물이 생각 안 나지? 공룡이에요, 공룡. 공룡은 7천만 년 전에 멸절됐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도요, 공룡에 대해서 이 공룡의 그 연구 조직, 여기 연안 조직들이 발견됩니다. 공룡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공룡에 대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연대를 재요. 재니까 평균이 4만에서 5만 나옵니다. 그게 1년에도요, 최근에 5년 사이에도 여러 편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컨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평균이 한 4년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성경은 생명체가 생긴 지가 8,000년 전밖에 안 되는데 4만 년짜리가 나오니까 성경이 거짓이야 라고 하게 되면요, 젊은 학생들이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막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전국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상대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지나는 자들은요, 뻔뻔하기가 이재명이 뜸 떠요. 왜냐? 지네는 책에다가 7천만 년 전에 멸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보니까 4, 5만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자신의 이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개념치 않아요. 개념치 않으면서 뭘 공개냐? 바로 성경을 공격합니다. 니네 8천에서 만 년으로 돼 있는데 4만에서 5만이 왜 나오느냐? 지네가 잘못된 건 얘기 안 해요. 근데 성경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저를 한번 초대해야 될 거예요. 그 강의 들으려면요, 그때는 이제 연식 많으신 분도 필요하지만 젊은 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닙니다. 그게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요. 제가 과학의 과자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것저것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논문도 쓰면서 좀 해서 보니까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그거를 우리가 학생들이 알아야만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트셔가지고 이 문제인 때문에 제가 전광훈 목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냐? 제주 4.3 때문에 제가 어느 단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 4.3 문제 때문에 헌재와 다투려고 하는데 좋은 변호사도 좀 소개해달라 얘기를 해서 내가 소개를 했는데 정말로 실행에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3 시민단체에 제가 들어와 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도 싫어하고 정당도 싫어하고 국민혁명당은 더더욱 제가 너무 단어가 너무 세서 그랬는데 그게 2020년이죠. 근데 그 이듬해에 전광훈 목사님이 근데 이 4.3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시민단체 지원도 많이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좀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저는 그 당시에 강 변호사를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3월 28일인가 잊히지 않는데 주일날인데 3월 28일 내신가 목사님을 이제 만나도록 돼 있어서 사랑교육교를 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건물이 으시시해. 이게 조폭들이 오랫동안 장악한 건물인 양 그런 느낌이 이제 오더란 말이죠. 그랬는데 그날은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왔는데 너와라에 와서 나와 같이 좀 토크를 좀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주에 3번을 연속해서
하시면서 정강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게 사람을 보실 줄 알더라고요. 그게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뛰어난 장점이에요. 그렇죠? 네.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해에 정강 목사님하고 제가 국민혁명당에 그때 있었어요. 정당 가입을 하려고 해서 제가 난 정당을 정말 싫어하는데 시작부터 용어가 이상한 정당 안에 국민혁명당. 그래서 내가 주여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있다가 그해 8월 15일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가 폐쇄가 돼가지고 그 허름한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고 광화문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당은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여하튼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게 이제 제주 4.3 때문에 이 문재인 때문에 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이제 가서 일을 해보라라고 이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윤 대통령 문제 때문에 또 그래도 같이 목사님 모시고 일을 했었는데요. 여하튼 여러분 이제 제주 4.3은요. 우리는 이 4.3은 비판은 많이 하는데 4.3 정신이 뭐냐고 그럴 때 한마디로 말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아니라고만 얘기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이 싸움에서 지는 거죠. 왜냐면 용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진압한 이승만의 호국 정신이에요. 이게 4.3 정신이에요. 반국가 세력을 이승만이 진압했잖아요. 진압한 이승만의 호국 정신이 제주 4.3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제주 4.3이 뭐냐 그러면 저들은 쉽게 얘기해요. 반제운동, 반통일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통일운동이 일어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냐? 반국가 세력을 진압한 이승만의 호국 정신이 제주 4.3이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저기서 이제 그 원흉이 김달삼인데요. 김달삼이가 보세요. 48년 8월에 월북합니다. 4.3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여의치 않으니까 북으로 도망을 해요. 이 김달삼이가 북한에 가서 뭐 주석단에 선출되고 뭐 하는데 여하튼 6.25 때요. 내려와서 대한민국 국군에게 살해가 됩니다. 다음이요. 이 김달삼 동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비석은 어디냐? 왼쪽에 빨간 것을 보면 애국 열사 등가 돼 있죠. 네. 북한의 현충원이 우리의 현충원이 북한은 애국 열사 능이라 그래요. 애국 열사 능에 김달삼의 묘비가 있는 겁니다. 그 저놈은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조선 혁명가로 돼 있잖아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해주 선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해주 선거라고 해야 되는데 해주 지하 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요 언제 선거했느냐? 우리는 5월 10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8월 25일 날 했어요. 8월 25일 날. 그랬는데 북한 해주에서 남한 대의원 360명, 북한 대의원 212명을 뽑았어요. 자, 저기서도 보면 2대1은 아니지만 남한에게 좀 더 많은 대의원 수를 줬죠. 그 인구 비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북한 대의원은 지네들이 뽑았는데 그다음에 대의원을 공개가 했죠. 그러나 남한 대의원은 공개할 수가 없죠. 비밀리에. 왜냐면 남한 대의원이 남한에 있는데 이름을 공개하면 처벌일 테니까 대의원은 뭘 비밀리에 뽑았는데 공개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해주에서 열린 북한식 총선거를 뭐라느냐 해주 지하선거란 말을 붙이는 겁니다. 다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남한 대의원 300몇 명을 공개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남한 대의원을 어떻게 뽑았느냐? 540만 표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저 당시에 48년도에요. 남한에 있는 주민들 540만 표가 북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면 교수님 봤습니까? 봤냐고요? 저거는요 가로에 써놨죠? 박헌영 평전. 박헌영의 평전이라는 책에 나와요. 저게. 그러면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수백만이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데 540만 표쯤 된다는 게 박헌영 남노당 가장 총책인 박헌영 평전의
저 용어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허술하게 쓰는 사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김다삼이는 제주도표 5만 표를 가지고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의 대의원까지 비밀리에 뽑는 것이, 그걸 가지고 북한은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이요. 이건 우리 전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저기 포대 아닙니까? 포대. 가운데 보면 빨간 글씨 보면 여기 한자가 제주라고 써 있죠. 제주. 그 다음에 왼쪽 보면 경북 달성 써 있죠. 글자가 보이시죠? 왼쪽에 경북 달성. 저 사진을요 어떻게 쓰느냐? 고르바초프가 한국과 수교할 때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해줬거든요. 지원의 대가로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우리에게 공개해 준 겁니다. 저는 정식으로 공개가 된 사진이에요. 저게 뭐냐? 당시에 540만 표가 몰래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에 저 포대 속에 넣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럼 저 포대를 보면 540만 표는 안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거기에 한 표에 여러 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갔기 때문에 하여튼 박헌영 평전에 540만 표가 갔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 그만큼 남한에 누가 많았어요? 빨갱이가 많았던 것이. 이중 첩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이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유상몰수 유상분배죠. 왜냐하면 남의 토지개혁을 한다고 해서 남의 땅을 꼭 무상으로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안 돼. 유상으로 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짜로 주지 않고 유상으로 분배를 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죠. 당시에 남한에 있는 농민들은요 북한과 같은 농지개혁을 해달라고 아우성쳤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적어도 정신이 있으면 무상몰수 무상분배는 안 된다. 유상몰수의 유상분배인데, 자 보시면요, 유상몰수는 뭐냐? 자, 어떤 지주의 땅을 우리가 국가가 매입합니다. 매입할 때 나라 돈이 없죠. 그래서 지가 증권을 줍니다. 증권을 줘요. 이 땅을 근데 우리 국가가 매수하는데 나중에 이 값어치가 이게 뭐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라고 증권을 발행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돈을 나라가 갚아나갔습니다. 한꺼번에 돈 줄 돈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유상분배는 뭐냐면 그 땅을 이제 분배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은요 해마다 소작의 수확물의 30%를 5년간만 내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저 유상분배에서 탈락된 사람이 없습니다. 왜? 30%는 보통 소작도 30%가 넘거든요. 30%만 5년 내면 자기 땅이 된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삼정보가 대략 9,000평 되거든요. 삼정보 넘는 토지는 3정도 넘는 토지만 국가가 매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면 어떤 사람은 10만 평, 100만 평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매입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렇죠? 9,000평까지는 내버려뒀습니다. 그 이상만 국가가 매입을 한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죠. 예.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25 전에 토지 열람을 통해서 자신의 땅을 확인 가능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1950년 6.25가 터졌지 않습니까? 6.25 터지기 한 달 전쯤에 이 농지 분배가 사실상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자, 제가 김학성이면 김학성이가 연락을 해보면요. 아, 김학성이는 울산의 어느 지역에 이 땅을 네가 할당 받는다. 모든 국민이 토지 열람을 해서 알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6.25가 터져가지고 북한이 3개월 남한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은 북한식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남한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거기에 거부했죠. 왜냐하면 나는 내 땅이 저기 있는데 왜 니네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려고 하느냐, 거부했던 것이. 만일에 토지 분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25가 터졌으면요, 남한도 무상분배, 무상몰수의 상당 부분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때에서 요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많은 또 이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 공격합니다. 이승만이 북한에 일찍 했는데 남한은 근데 이 대지주들을 바라보느라고 농지개혁을 게을리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느냐? 날짜를 보세요. 5월 30날 2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여러분 저 때가 1950년에 저거는요, 50년 5월 30일이에요. 국회의원 선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5월 10일 총선거가 언제 됐죠? 48년 됐죠? 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임기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2년이죠. 2년. 역시 우리 사람들은 똑똑해. 아마 부산 갔으면 이런 답이 안 나왔을 텐데. 자, 2년에 2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30, 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월 30일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5월 30일 전에는 이 토지개혁을 완성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아무리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이걸 완성해야만 국민들의 표를 얻겠구나. 이 국민들은 예컨대 북한에 토지개혁 같이 해달라고 막 떠들고 있는데 빨리 맞춰야 될 거란 말이죠. 빨리 못 맞춘 이유는 유상몰수의 유상분배 때문에 빨리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5월 30일 전에는 열심히 하려고 대통령이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6.25 터지기 한 달 전에 자신이 토지 연락을 해보면요, 내 토지가 어디 있던 사실을 다 알 수가 있는 상태에서 6.25가 터진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다음이요. 이 보시면 오른쪽에 한자가 나오는데 이게 농지분배통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분배통지서. 저게 뭔가면 아까 말씀 자기의 농지를 갖다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농지분배통지서를 농림부 장관 명의로 다 국민들에게 보내고 나서 6.25가 터진 겁니다. 저게 증거예요, 증거. 다음이요. 저희 똥내를 쳤는데 없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요, 지가증권이죠. 한자가 지가증권. 이게 뭡니까? 농지를 갖다가 강제로 매수했잖아요. 매수했을 때 그 가격을 돈으로는 못 주고 지가증권을 줬다는 거예요. 5억이면 5, 1억이면 1억. 지가증권을 줘가지고 유상몰수의 형태를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저 증거입니다, 저게. 다음이요. 여기 보면 한자가 상환증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제부터 제가 5년 동안 30%씩 내면 5년 지나면 자기 땅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해에 내가 30%를 상환했다 이거예요. 상환증서에 있는 거죠, 이렇게요. 두 번째 30%또 냈다. 5년 되면 자기 땅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상환증서는 이건 여러분 이게 위조 아닙니다. 요새는 이재명의 사건을 보니까 원본을 작은 부분을 확대했다고 조작이라고 그래요, 조작. 이런 정신 나간 놈들. 그럼 그 사진을 왜 클로즈업 시켰냐면요, 이재명이 여기 모자에 볼마크, 골프를 때 보면 이 볼마크가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분명히 해보이기 위해서 이 원본을 해당 부분만 클로즈업 시켰는데 이건 조작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 인간은 곧 죽을 거예요. 요새 이런 말 있죠. 윤사생 이육사다. 윤사생, 윤 대통령은 4월에 산다 이게. 윤사생. 이육사는 뭐냐? 이재명이는 6월에 죽는다 이게.
윤사생 이육사 하니까요. 아이 마음이 푸근한데. 오늘 여러분이 근데 4월 4일 날 선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잘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이요. 이 농지개혁은요,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일본, 대만, 한국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 세계의 이 농지 경영학을 하는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모여가지고 전 세계 학술 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토지 개혁을 성공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패한 나라는 많죠. 멕시코, 남미, 그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다 실패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둘째 줄에 자작농이 35%에 있었어요. 45년도가. 그런데 50년부터는요, 자작농이 88%로 늘어난 것이 자기 땅이 생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김성수의 적극적 협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성수 선생은요, 고창 출신 아닙니까? 그 1000만 평의 땅이 1000만 평 땅.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토지 개혁을 할 때 누가 가장 방해 세력이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김수성 선생은 1000만 평이지만 100만 평짜리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만 평, 뭐 10만 평, 10만 평도 많은 거 아닙니까? 땅이 넓잖아요. 그런데 가장 땅이 많은 김성수 선생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1000만 평이 뭐 얘기를 하니까 100만 평은 뭐 따라서 같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분이 호남 출신의 김성수 선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문재인이가 이 김성수 선생의 훈장을 삭탈했어요. 뺏었어요. 왜냐면 일제 때 친일 행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 훈장을 뺏은 게 문재인 때입니다. 아니 일제 때요, 일본하고 협력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협력 안 하면 죽는데, 더군다나 여러분과 저같이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뭐 일제 경찰이 관심을 안 두죠. 그렇죠? 그러나 김성수 선생같이 저게 돈 많은 사람은요, 저 인간이 독립군에게 돈을 대주는지 안 대주는지, 그 다음에 나라를, 조선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그거 눈을 부라리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한테 지금 고개도 숙이고 거기에 돈도 좀 주고 그러면서 독립자금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그때의 상황을 비추어서 김성수 선생의 행위를 매겨야 되는데, 지금 잣대로 봐가지고 왜 너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해서 이 훈장을 삭탈한 인간이 바로 문재인의 문재인. 아유, 저 인간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아유, 정말, 한때는 문재인 때문에 잠이 안 왔는데, 오늘 더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이제. 근데 요번에 윤 대통령 복귀하시면 분명히 다 척결하시겠죠. 네. 척결 안 하면 우리가 윤 대통령 척결해야 돼. 여러분, 이 농지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보시면요, 신분 철폐. 대한민국에서요, 이 양반과 천민 사이에 신분 철폐를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개혁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언제 됐느냐? 농지개혁 때문에 된 거예요. 농지개혁. 왜냐면 너도 땅이 있으면 나도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평이 좀 작다 하더라도 자기 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 뭐 나이 드시면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겠지만 맨날 새빵 살다가 자기 집 마련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막 살도 꼬집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농사 질 수 있는 땅이 생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분 철폐를 이룬 가장 획기적 사건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허리띠 쪼매서 자기 자식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게 된 배경이 바로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자기 땅에서 노력해서
이 고등교육까지 시켰던 것이에요. 근데 제가 빨간 글씨로 초등에만 빨간 글씨를 했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당시에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무상으로. 의무교육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 돈이 있었어요? 없었죠. 없다고 할 정도도 아닐 정도로 돈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헌법에다가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두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왜? 모든 국민들은 배워야 된다. 배워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나와야 해. 근데 글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틀을 마련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다음이요.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48년 10월 19일인데 자, 날짜를 다시 보시면 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됐죠? 네. 해방돼서 45년도 그 다음에 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됐잖아요. 그렇죠? 건국됐는데 보시면요. 그 다음 장 먼저 보여주세요. 건국됐는데 중앙청 건물에 북한 인공기가 개항돼요. 중앙청 건물은 보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해방됐는데 건국됐는데 48년 8월 10일 건국됐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밤에 자고서 눈 떠보면요. 저 중앙청 건물에 북한 인공기가 개항돼요. 그 밤에 이놈 빨갱이 와서 거기다 인공기를 다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앞쪽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48년 10월 19일인데요. 제주 4.3 사태가 진압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10월 19일 날 이 김주혜 중위와 지창수 상사란 이 두 놈이 군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4.3은 남로당이 주축해서 일으킨 반란이죠. 여순 반란은요 군인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 여러분 생각에 아니 어떻게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나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여러분 뒷장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 장이요. 병역법은 그 앞에 병역법은 194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당시는 병역법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군대를 강제 징병으로 가지 않고 자원에서 갔습니다. 자원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49년도에 이듬해 병역법이 만들어지면서 강제 징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병역법이 없으니까 군대를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원해서 갔어요. 원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이 빨갱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빨갱이들 갖다가 이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수사하다가 이놈들이 더 이상 잡힐 것 같으니까 바로 군대에 들어버렸어요. 그런 인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빨갱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되는 이유는 경찰들 중에서도 빨갱이 사상이 많이 있었고 군인 중에도 빨갱이 사상이 많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월 19일 날 여수에서 군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수백 명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수시청을 점거합니다. 여수시청을 점거하고 거기다가 인공기를 개항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순천이 가깝거든요. 다시 이어서 순천까지 진군합니다. 그래서 순천시를 점령하고 거기에도 인공기를 개항한 것이에요. 군인 반란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번 첫 번째 비상계엄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면 제주 4.3이 훨씬 더 컸잖아요. 그때는 왜 안 했냐? 그때는 제주 4.3을 났을 때는요, 미 군정 시기예요.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아직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순에서 가서 진압을 하고 그랬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상경 선포해가지고 저거는 11일 만에 진압됐어요. 여순 반란은 이때 도망간 놈이 있을 거예요. 도망다닌 놈. 그쵸? 도망간 놈들이 다 태백산맥 저쪽으로 지리산으로 돌아간 거예요. 빨치산이 다 된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린 게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된 것이에요. 그거 보면요. 이 빨치산들이 여성을 등에 성희롱하고 겁탈한 것은요.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이 한 것은요. 아주 나쁜 놈으로 그린 게 바로 태백산맥의 조정래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냥 좋다고 우리가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48년도 여순 반란이 생겼죠. 그래서 그 해 48년 12월 1일 날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형법은 5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48년 12월 달까지는요. 대한민국에 민법과 형법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느냐? 헌법만 있어요. 헌법. 그 민법, 형법 없이는 어떻게 개인과 개인의 재산관계를 규율했느냐?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어요. 뭐만 만들었다고요? 헌법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요. 민법과 형법은 일본 것을 번역해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형법을 언제 처음 만들었느냐? 53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언제 만들었죠? 48년 12월에 만들었어요.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먼저 만들 수는 원래 없는 겁니다. 뭐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국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형법을 만들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국가보안이 뭡니까? 국가를 지키는 법이란 말이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군인들의 빨갱이 군인들을 잡아내자 말이죠. 다른 말로 숙군 작업이라고 해요. 그 48년 12월 달에 국가법을 만들었죠. 49년 1년 동안에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를 잡아냈습니다. 걸러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6.25를 맞이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두 가지를 크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는 농지개혁을 언제 했어요? 6.25 전에 했어요.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들을 언제 다 대부분 걸러냈습니까? 49년에 숙군 작업을 통해서 걸러냈다 했습니다. 요때 남노당에 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희 수상이에요. 박정희.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남노당에 연루가 됐던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뭐 늘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편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상당 부분이 빨갱이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빨갱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안 된 거는 우리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숙군 작업이 끝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게 안 되고 6.25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등 뒤에 있는 자기 부분이 자기 편을 상해서 총 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고 6.25를 맞은 겁니다. 정말 이거 감사한 것 중에 감사죠. 다음이요. 이승만과 김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누가 질문을 하거든 복잡하게 말하지 마시고 이 문장을 외워서 말하면 아주 깔끔해요. 김구는 뭐냐?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이상을 유보했다. 예.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문장이 제가 봐도 깔끔해요. 예. 여러분 저 두 개의 문장을 암기하고 계시면요. 친구들하고 젊은 친구들 있지만 김구하고 저 이승만 얘기할 때 여러분이 길게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고 깔끔하게 저기 나와있지 이상을 위해서 현실을 버린 사람이 김구고 그다음에 이 이승만은 현실을 위해서 이상을 잠시 유보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가장 명확합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잘 가네요. 네. 자,
문재인의 4.3 추모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셋째 줄에 국가 반란 세력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21년도에는 문재인이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건 정말 망발 중에 망발이죠. 이거는 김정은이가 할 얘기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광훈 목사님과 이제 만남이 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자랑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밑에 제 이름이 있죠, 저기. 강원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뭐 지막서 이렇게 해요. 저 광고를 신문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는데 저 때 보면 전광훈 목사님이 비용을 대주셨어요. 네. 지금 정확히 얘기해야죠. 저거 하고서 뭐 저한테 제자들이 뭐 또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 네, 김 교수 다시 봤다. 뭐 교수님 멋쟁이다. 그래서 변호사 하는 놈들이 하는 말이 아, 교수님 비용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됐어 임마 내가. 아니 줄 내고 그냥 말없이 계좌번호 달라서 보내주면 되지. 뭐 비용이 많이 들었겠나 말이지. 아, 네 잘못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보내면 되지. 근데 전 목사님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문장은 제가 썼지만 제가 저거 다 이제 해서 저거는 왜 제가 이거 했냐면 저는 의견 광고이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색이 안 돼서 제가 소개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이 문재인이가 이 폐하 결정하는 사설 관련돼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48년 4월 3일 이후에 제주 4.3 사건으로 처벌된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사형, 무기 뭐 많을 거란 말이죠.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은 말고 나머지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법을 만든 거예요. 무죄로 만들어주는 법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제 직권재심을 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30명씩 무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 인간이 묵념은 빨간 줄이 또 있죠. 2022년에 또 한 번 법을 바꿔가지고 무죄가 된 사람은요 9천만 원씩 줘요 지금. 90만 원 줘도 지금 승진이 나는데 9천만 원 줍니다. 예. 근데 저기에서 이제 한동훈이가 민사재판에 군사재판이나 민사재판까지도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 법무부 장관 때 범위를 확대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 아래 가서 비판한 겁니다. 제가 한동훈의 부족한 역사의식 저렇게 제가 해놓고 제가 너 아래에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임마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런 말 왜 하느냐 내가 얘기를 했는데 뭐 댓글이 막 붙어요.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이 한동훈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걸 붙여서 내가 방송만 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려고 했는데 방송에는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몇 개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혈압을 좀 낮추고 들으셔야 돼. 고철주라는 인간은 징역 20년 선고받았는데 무죄가 된 거예요. 진남철은 20년의 수용생활을 하다가 6.25 때 행방을 불명됐어요. 저는 어디가 있을까 지금? 똑같은 했으니까 거예요. 저놈을 무죄를 했어요. 무죄. 그래가지고 9천만 원을 줘요. 누가 받느냐? 제 유족이 받는 거예요. 유족이. 이게 나랍니까? 아유 정말 김원학 징역 15년 이건 약과예요. 약과. 다음이요. 저 고창을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20년 징역에 6.25 전쟁 때 행불이거든요. 자식들이 9천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김민학이는 사형 선고 받았는데 6.25 때 월 붙겠어요. 이런 인간들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판정받으면요 유가족들이 9천만 원 받아요. 제주도는요 앞으로 우파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9천만 원씩 계속 주고 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영원히 민주당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우파가 도지사도 안 나오고 근데 국회의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호남보다 더 호남화가 된 것이 제주도입니다. 다음이요. 저걸 뭔가면 동학특별법, 그래서 노무현 때 그 이제 동학 농민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학혁명 알죠? 전범준 때 한 거.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민중 항쟁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노무현 때. 미친놈들이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법을 고쳐가지고 고손 5대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5대손까지.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법이 있어요. 지금. 자, 국가유공자는 2대만 주고 독립유공자는 3대인데 저 고창 동학특별법은요 5대손까지 5대손까지. 저런 미친놈들. 다음이요. 그럼 저희가 어디가 실시하고 있냐? 현재 정읍은 저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저거 사업이 종료됐거든요. 5대손이 얼마 없으니까 끝났는데 저 인간이 저 사업을 다시 재개. 그래서 2020년부터 정부는요 해당자한테 월 10만 원씩 줍니다. 10만 원씩. 근데 가관은 저건 법안은 통과하지 안 됐는데 그 동학대에 떠든 운동한 사람을요 독립유공자로 하지. 저런 미친놈들. 아니 밑에 좀 조선시대 발생한 동학사건 참전을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건 위원회는 통과가 됐어요. 근데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꼬라지 보면요 충분히 저거 하고도 남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겠죠? 네. 다음이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됐는데요. 동북아에는 두 개의 기적이 있다고 정치학자들이 말합니다. 뭐냐? 첫째 기적은요.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기적입니다. 중국은 공산화될 수가 없었는데 모택동하고 장개석에 있어서 이 장개석이가 전체를 중국을 지배했거든요. 두 놈이 합작해서 일본과 싸우자라고 해놓고 일본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모택동이가 장개석이를 다 몰아내는 중국이 공산화될 수가 없는데 공산화된 것이 동북아의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북아 그림을 잘 보세요. 소련 있죠? 몽골 있죠? 중국 있죠? 그 다음에 북한 있죠? 일본은 바다 건너니까 좀 영향을 안 받았지만 죄다 베트남까지 해서 공산화가 됐는데 한반도는 분명히 공산화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두 개의 기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 있나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그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이 역사 의식을 우리가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왜 중요한가면 목사님들은 매주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시고 말씀도 잘하시지만 교육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지식을 자신 있게 가지고 있어야만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야 그렇다 하더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인류가 올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세 개의 사건이 있는데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거역했죠. 공산주의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요. 공산주의 막스의 다스카피탈이라는 자본주의보다 7년 전에 종의 기원이 만들어졌는데 종의 기원의 다윈은요. 그것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다윈은 유럽의 가장 유명한 인사였어요. 그럴 경우에 뒤에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썼을 때 이 다윈에게 부탁합니다. 서평을 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다윈은 유럽의 당대 최고의 명망가였었죠. 유럽의 명망가면 전 세계 명망가 아닙니까? 그 당시는 영국 사람으로서. 그래서 해달라고 했지만 다윈이 서평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이 첫 번째가
공산주의가 아니라 첫 번째는 종의 기호를 쓴 진화론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인본주의가 된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삼각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은 다스 카피탈, 자본론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책이 다윈의 종의 기호입니다. 하나님의 책이 1등이지만 사탄의 책인 자본론과 종의 기원이 2, 3등을 점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책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말씀을 이제 연역적으로만 더 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종류다 말이죠. 세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허락하신 정말로 귀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산주의가 옳다고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좌우 합작을 해야 옳다라는 그 시절에 딱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만 안 된다고 외친 분인 것이죠. 또 그 당시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 군정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예컨대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우연하게 해방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었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승전국 중에 승전국이란 말이죠. 거기에 군정 장관인 하지를 상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뚜렷하게 안 된다라고 해서 얼마든지 많이 싸운 분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놈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스파이래. 이 미친놈들 중에 미국의 스파이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늙은이가 감히 미국에 대항한다. 미국에 대항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반공포로 속박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졌잖아요. 반공포로 속박했을 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8년 임기 중에 대통령 잘 주무실 때 이 부하들이 일어나라고 깨운 사건이 반공포로 속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공포로 속박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생각해보세요.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를 위해서 조약을 맺는다?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한국이 미국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이 해줄 건 있어도 우리가 해줄 게 뭐가 있어야 말이야. 80년 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걸 얻어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아이젠하워는요, 한국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군사원조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은 미일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해달라.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관철시킨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건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갔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안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 업적이 물론 흠도 있습니다.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흠 있죠. 그러나 정말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신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다. 그 대통령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시 40분은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하여튼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강의가 잘 됐죠? 네. 자,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4월 4일 이후에 광화문에서 또 뵐 날이 있으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